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시초점에 관한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초점법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총목에 보시면 주자가 오찬 속에서 복서 부분에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자가 말하는 그 법에 따라서 이 점을 시초를 뽑는 것이고 또한 점을 뽑고 나서 주역을 보는 법 역시도 주자의 학설에 따른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을 뽑는 방법이 꼭 이 한 가지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전에 의하여 그 원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전의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다음에는 간단하게 점치는 방법도 또한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개의 시초가 대연지 수인데 원래는 주역점은 시초라는 풀로 시초의 가지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초라고 하는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물건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이러한 대나무로 깎아서 산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0개라고 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인 것입니다. 50개를 상징하는 그 어떤 물건이든 그걸 가지고 점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경문에 의한 대로 원래 서의는 점치는 의식은 먼저 점을 치기 이전에 바로 원래대로 한다면 서실이라 해서 점치는 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치는 책상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점을 친가를 마음속으로 고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심이 나서 신에게 기륭을 묻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고유하고 이 점을 뽑는 것입니다. 점치는 방법은 먼저 50개라고 하는 이 산대를 가지고 태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심으로 가장 사심이 없이 평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두 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음양을 상징한 것이고 다시 놓았던 데에서 하나를 들어서 땅에 놓았던 데에서 하나를 들어서 이 새끼손가락 사이에 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인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다 이와 같이 4개를 한 단위로 한다. 이것이 사이간자입니다. 이렇게 4개씩을 해서 세어 나간다. 이게
간이 설지 한 칸씩 이와 같이 하고서 자 그러면 센 것은 땅에 놓고 남은 것을 바로 다시 중지와 이 무명지 사이에다가 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다시 바로 땅에 놔뒀던 이것을 다시 들어서 4개씩 쉰 것입니다. 이 4개씩 씌어서 세고 나면 센 부분은 땅에다 놓고 나머지 남은 3개만 다시 여기다가 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세 재윤이라고 해서 2번 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첫 번째는 자 종합하면 몇 개냐? 5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뽑을 때는 5 아니면 9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는 일단 땅에다가 별도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웠던 것들을 다시 들고 이 위에 놨던 하나는 점이 다 끝날 때까지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셌던 4개씩 세고 남았던 이것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양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놨던 데에서 다시 들어서 하나를 앞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분했으니까 걸다. 걸었으면 이제는 세다. 4개씩 세 나가면 여기 역시도 남은 부분을 4개씩 맞는 것은 땅에 놓고 남은 부분을 다시 앞에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질을 들어서 다시 4개씩 앞에와 같이 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고 나면 놓고 이거 역시도 이와 같이 손가락에 별도로 꿰는 것입니다.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4개를 합해서 땅바닥에 놓을 때 이거하고 합해 놓은 게 아니라 별개로 이와 같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한 효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3번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놓고 들고 그리고 4개씩 세어가는 것입니다. 4개씩 세고 나면 이번에도 적은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많고 적은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이쪽 질을 세 나가면 여기 역시도 4개 하고 2개 남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2번, 3번 때는 4개 아니면 8개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개 아니면 9개, 두 번째는 4개 아니면 8개, 세 번째도 4개 아니면 8개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3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3번에서 하나의 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하나의 효가 만들어졌는데 이러기를 6차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차례를 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6효를 생각할 것입니까? 그려야죠. 그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게. 자, 먼저 또 하나 이해하셔야 할 게 있는데, 뭘 이해하셔야 하냐면, 방금 보는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초점을 쓸 때에는 5 아니면 9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개 아니면 8개로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역시도 4개 아니면 8개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5나 4가 나오면 이것을 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와 8과 8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는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많다와 적다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적다와 많다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이 한번 봐봐요. 4개와 8개의 관계는 뭐가 돼요? 4개가 단위로 하나라면 8은 4개의 곱절이잖아요. 바로 많다는 곱절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뭘로 보느냐? 바로 양이라 하는 것은 홀수의 개념을 소로 말한 거예요. 그럼 많다의 개념은 뭔 말이 되느냐? 짝수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홀수와 짝수의 숫자를 매길 때는 달라져요. 홀수는 하늘을 상징하죠. 그래서 홀수는 3이라는 숫자를 갖는데 짝수는 어때요? 8이니까 더 많은 것 같지만 음의 숫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은 숫자가 몇이에요? 2인 거예요, 2.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은 2자가 해당되고 적은 것은 홀수의 개념으로 3을 잡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은 8과 9가 더 많은데 왜 2개가 나오냐고. 이것은 4개와 8은 단위 개념이에요. 4개라는 단위가 2개 나왔다 뿐이에요. 이건 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처럼 소와 다의 개념은 홀수와 짝수의 개념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경우, 그러면 작은 숫자가 몇이었어요? 3개였잖아요, 지금. 우리 꽤 뽑아 놓은 데가 5하고 4, 4니까. 그러면 3개 다 적은 거예요. 3개 다. 3개 다 적은 것은 노양인데 9가 나오는 숫자가 뭐냐? 간단한 논리예요. 이게 5가 하나 단위로 보니까 이게 3, 4가 3, 3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홀수가 3개 있다 이 소리만 본 거예요. 4개, 5개 그 개념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홀수 3개다. 이건 양의 숫자다. 양의 숫자는 3으로 잡는다. 9개, 8개, 8개? 이거 맞는데? 그 개념 털어버려야 돼. 이건 짝수다. 이건 짝수다. 짝수는 2로 잡는다. 음의 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많다, 적다의 수의 개념은 4개, 8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위가 홀수냐, 짝수냐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과 2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9개와 8개가 많은데 왜 2개가 되냐고. 이게. 오히려 작은 것이 3이라면 8개는 6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건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짝수 개념으로만 보는 거지. 이래서 3개가 적으면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5개 이것이 3을 상징한 거예요. 3과 3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것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4개니 5개니 이거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양의 홀수다. 홀수는 3이다. 그래서 같은 양이라도 소양과 노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양이 나오면 온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경우가 나왔다면 효는 아래에서 위로 그려 올라가니까 아래에다가 노양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주역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만 시간상 더 오래 할 수 없는데 다시 한 번 하면 앞에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효는 땅에 놨던 것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땅바닥에 놓은 이것은 손대지 말 것,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종합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했던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양수로 평분, 두 손으로 공평하게 나눈다. 그리고 땅에 놨던 데서 하나를 낀다. 그리고 4개씩 센다. 바로 4개씩 세가고 남은 것은 바로 문명지사에 꿰다. 그리고 다시 오른손치를 4개씩 센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 남으면 놓고 이것을 여기다가 끼워서 종합해가지고 앞에처럼 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시 나누어서 하나 들어서 꿰고 4개씩 센다. 이 간단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아시면. 그래도 이번에도 적게 나오면 적은 대로 끼고 그리고 다시 이쪽 손에치를 4개씩 한다. 나중에는 벌써 이제 알아요. 두 번째는 4개 아니면 8개니까 여기에서 2번 나왔으면 2개 나왔으면 이제는 쉬어봐야 2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칙대로 하니까 처음이라 원칙대로 하니까 이렇게 4개씩 센 거지 한쪽 나오면 벌써 몇 개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셀 필요 없잖아 이게. 그런데 우리는 처음 배울 때는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하고 다음에는 융통성 있게 하면 시간이 감축되는 거예요. 이 2개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놓고 다시 합해서 논다. 그리고 다시 앞에와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씩 세다가 여기도 적게 나오면 이 뻔한 것이에요, 이거. 다음에 이번에도 2개 나올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또 하나 그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6효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는 표기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보실 때 8개인데 어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8개와 9개는 짝수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수는 짝수를 상징한다. 3개의 짝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짝수에는 2씩을 먹는다. 그래, 3개가 많으면 짝수가 3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8개니 9개니 그 생각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6이 된다. 그러면 소양은 뭐냐? 항상 뭐가 주가 되냐면 적은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은 것이 적게 있으면
적은 것이 양이에요. 음은 많은 것이 하나 있으면 음이에요. 뭐든지 적은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볼 때. 그래서 양은 어떻게 됐어요? 양은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두 개인 거예요. 항상 하나짜리가 그의 주된 효를 먹고 있다. 딱 생각하면 돼요. 이게. 벌써 이것은, 자, 글자들 하면, 소가 하나면 3. 많은 것이 두 개니까 두 개씩 해서 4. 이렇게 해서 소양은 7이 나온다. 소양은 이와 같은 우리가 획을 읽을 때 이건 단이라고 그랬죠. 단으로 표시한다. 양획이다. 그러면 소양이면 양은 둘이니까 양이 말 잘못했다. 이 작은 것이 셋이니까 셋이 둘이면 6이 나오고 많은 것은 둘이니까 둘을 하나 하면 바로 뭐가 돼요? 내나 둘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3 두 개인 6하고 2하고 합해 놓으면 8이 나온다. 이 논조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홀수 짝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소음 8이 나온 것이다. 소음은 음핵인 탁으로 표기한다. 바로 여기에서 노음과 노양은 효의 변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과 소양은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쾌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쾌를 표기하는데 숫자 개념은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쾌를 표시하고 나면 우리는 점을 이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64개에서 384요에서 내가 뽑은 점괘가 이게 설시 구개법이라고 그랬죠. 시초를 세 가지고 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면 쾌가 만들어질 것이고, 쾌가 만들어진 데에서도 노음, 노양과 노소의 차이가 있었잖아, 이게. 여기에 따라서 같은 쾌를 그려놔도 어느 효를 찾아갈 것인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자는 이와 같은 점서법으로 그 효를 찾아가는 걸로 말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자가 점을 친 데에 정립된 이론이에요. 이것이 다른 법으로도 쾌를 뽑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주자의 점서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전체는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도 있음을 아셔야 해요. 자, 주자는 어떻게 받느냐? 6효가 불변하면 6효가 불변이란 말이 이제 알겠죠? 소양과 소음으로 쾌가 만들어졌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소양과 소음으로 쾌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건꾀라면 모두 다 변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6효가 불변하면 본꾀 단사를 봐라. 본꾀라는 것은 건꾀라고 하는 그 단사를 봐라. 그러면 건꾀 단사는 온형리정이 나왔잖아. 그것을 봐라. 6효가 하나도 안 변했으면. 그런데 만약에 1효 변이면 하면 건꾀 속에서도 노양이 들어있으면 앞에 어떻게 표시했어 우리가? 동그라미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됐다면 이 소리 아니야. 한효가 변하면
본꾀의 변효만을 봐라. 건꾀의 원형리정은 쳐다보지 말고 이 오효에 해당되는 비룡제천만 봐라.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이 효만 보면 된다. 비룡제천이니 바로 리견 대인이니라 이것이 점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효가 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요. 방금 같은 경우도 이 효가 변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효도 변했다고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본꾀라고만 하는 것이 3효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3효부터 직꾀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먼저 본꾀로 말하니까 본꾀라고 하는 것은 건꾀의 본래 꾀에서 우리는 찾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본꾀 변효 중에서 5효도 변했고 2효도 변했으면 어느 것이 주장이냐? 이게 상효가 주장이 된다. 두 개가 변했을 때는. 이 2효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5효에다가 중점을 두고 본다. 변은 위로 올라가면서 변한 것이니까 처음 변한 것보다 늦게 변한 것이 더 효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3효가 변하면 예를 들어서 이 3효가 변해보면 어떻게 돼요? 3효가 변하면 본꾀와 직꾀의 단사를 봐라.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직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변꾀라고 써요. 변할 변자를 써서. 그런데 괴는 변괴라는 문자를 쓰질 않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갔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변꾀예요, 분명히. 변해서 가는 꾀예요. 그럼 변한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음이 변하면 양이 되고, 양이 변하면 뭐가 돼, 이게?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꾀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 양을 건꾀에서 이제는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획도 음이 되는 거예요. 안 변한 것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변한 것은 다시 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변한 건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이 괴가 뭔 괴가 되느냐? 이허중괴, 화, 그리고 간상년. 그러면 간상년이니까 화산여가 되는 거예요. 이 여괴의 여괴가 직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괴로. 그러면 이 건괴하고 이 여괴의 단사를 봐라. 주자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효가 변해버리면 이번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효가 변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변해버렸다면 이제는 이 획이 또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화에서 땅지자로 건괴로 변했잖아, 이게. 이게. 그럼 화지 진괴가 나온 거예요. 땅 위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이 화재 진괴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효가 변하면 직괴는 이제는 진괴인지 알겠죠? 불변효의 하효로 위조한다라고 하니까, 자, 지금 내효가 변했으니까, 이 내효가 변했으니까, 그럼 이것이 자, 지금 변한 효였죠? 그러면 이것도 변하고, 그러면 남은 효는 화지진에서 상구하고 구사만 있잖아, 이게. 여기에 하효로 불변효니까 상구와 구사의 아래효로 주장을 한다. 그럼 화지진께의 네 번째 효를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주자 말씀이. 그러면
다섯효가 변해버리면 이번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변해버리면 그러면 전부 다 음에다가 음이 5개다가 하나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산지 박괴. 이 산지 박괴가 되는 거예요. 박괴가 되면 직괴에 불변효로 잊으면 박괴에 변하지 않은 효 하나가 어떤 것이 없어. 이 굳이 이걸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6개가 다 변해보면 어때? 그러면 건괴가 다 변해보면 곤괴가 된 거 아니요? 이게. 그런데 건곤에만 예외가 있어. 건곤괴는 6효가 다 변하면 이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용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건괴에는 용구라고 건괴가 써진 게 있어. 그리고 곤괴는 용육이라고 쓰여 있어. 그 부분을 봐라 이것이에요. 이게 건곤괴는. 그리고 나머지 괴는 6효가 다 변해버리면 직괴, 변한 꾀에 단사로 가서 점을 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자가 말씀하신 점치는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점을 보는 이 궤를 찾아보는 방법이 주자의 학설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꼭 어떤 것이 원칙이다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주역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점을 뽑는 법도 있고 점을 궤를 찾아서 보는 법도 또 각기 다르고 이러한 사실을 주역을 보신 분들은 융통성 있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